여러분, 길거리에서 막 처음 만난 사람한테 다짜고짜 다가가서 저랑 지금 당장 결혼해주세요 라고 외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으악! 기겁을 하고 도망치지 않을까요? 그렇죠. 10중 8구는 막 미친 사람 취급을 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조직이나 단체들이 자신들의 가장 깊은 신념을 세상에 전할 때 정확히 이 방식을 사용해 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한테 확성기를 딱 대고 일방적으로 진리를 막 선포하는 방식 말이죠. 맞아요. 과거에는 사실 그런 직설적인 외침이 꽤 효과적인 전략으로 통하긴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믿는 바를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때로는 약간 공격적으로 드러내는 것 자체가 그 신념에 대한 진정성 그리고 열정을 증명하는 확실한 길이라고 여겨졌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정보가 뭐 홍수처럼 쏟아지고 서로 다른 가치관들이 복잡하게 얽힌 오늘날의 사회로 들어오면 이게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 달라지죠. 여러분도 일상에서 한 번쯤 느껴보셨을 텐데요. 누군가한테 나의 가장 깊은 신념 혹은 내가 이끄는 팀의 어떤 핵심 비전을 온전히 전달한다는 건 이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처럼 느껴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잡한 소통과 설득의 진흙탕 속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지 한번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하는 거죠. 네. 오늘의 심층탐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들이 되게 흥미로운 통찰을 아주 방대한 데이터의 더미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교회의 급격한 성장과 최근의 정체 현상을 아주 냉철하게 뜯어본 한국 교회 복음 전도의 실제 사례, 실패 요인 분석, 그리고 최적 전략이라는 보고서고요. 네, 이름부터가 엄청 심층적이네요. 같은 세계적인 기관들의 글로벌 데이터를 엮어낸 효과적인 복음 전도를 위한 해외 자료 기반 보고서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는데요. 오늘 다루는 자료들의 텍스트 자체가 특정 종교의 전도라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합니다. 네네, 그렇죠. 하지만 오늘 우리의 목표는 종교적 교리가 뭐 옳냐 그르냐 이걸 논하려는 게 결코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네, 우리는 이 방대한 데이터랑 실패와 성공의 실제 사례들을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마스터 클래스로 활용할 겁니다. 커뮤니케이션 마스터 클래스. 네. 표현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팀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리더나 사회적 가치를 알리려는 활동가 아니면 그냥 누군가와 깊은 신뢰를 맺고 싶은 우리 모두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진정성 있는 소통의 메커니즘을 추출해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아주 중요한 접근입니다. 종교단체가 자신들의 그 핵심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하려다가 겪은 뼈아픈 실패, 그리고 그걸 극복해낸 과정은요, 현대사회에서 타인의 마음을 얻으려는 모든 조직에게 완벽한 거울이 되어주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볼까요? 1970년대랑 80년대 한국으로 잠시 시계를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 시절이요? 엄청난 부흥기였죠. 네, 당시 한국교회의 어떤 폭발적 성장을 이끌었던 가장 대표적인 방법론이 이른바 노방전도였잖아요. 그렇죠. 길거리 전도요. 네, 도로변이나 뭐 지하철역 같은 공공장소에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막 큰 소리로 복음을 외치는 방식이었는데, 자료를 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곳들이 이 방식을 통해서 엄청난 성장을 경험했다고 나오거든요. 여기서 그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게 정말 핵심입니다. 당시만 해도 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그 행위 자체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어떤 열정의 상징으로 여겨졌어요. 열정이요? 시끄러운 게 아니라 열정이다. 네네. 사회 전체가 막 급격한 산업화, 또 도시화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어딘가 소속될 공동체를 찾고 있었고 명확한 방향성을 엄청 갈망하고 있었거든요. 시대적으로 그런 빈 공간이 있었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 빈 공간을 향해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정답을 탁 던져주는 방식이 당시의 사회적 토양에서는 정말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던 겁니다. 듣고 보니까 고개가 끄덕여지네요. 그 당시에는 그대 통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거네요. 근데 이 메가폰 전술을 지금의 우리 사회에 대입해 보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러니까요. 이게 마치 아주 조용한 북카페에서 사람들이 서로 눈을 보면서 차분하게 막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데 그 귓가에 대고 갑자기 메가폰으로 소리를 빽 지르는 꼴이잖아요. 하하, 맞습니다. 정확한 비유네요. 과거에는 그 메가폰 소리가 열정으로 번역이 됐지만 지금 사람들에게 그건 그냥 귀를 막고 도망치고 싶은 불쾌한 소음일 뿐이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메가폰의 시대는 끝났다는 뜻이죠. 네,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면요. 왜 그 메가폰이 갑자기 소음으로 전락했는지 아주 명확해집니다. 피우 리서치 센터의 글로벌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네, 어떤 내용이죠? 되게 흥미로운 대조가 나타나는데요. 방글라데시 같은 국가에서는 삶에서 종교가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무려 97%에 달합니다. 와, 97%요? 거의 전 국민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한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의 응답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8% 수준에 머뭅니다. 네, 18%요? 아, 97%랑 비교하니까 우리가 뭔가 완전히 다른 우주에 살고 있다는 느낌마저 드는데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극도로 세속화가 진행됐고 더 이상 어떤 특정한 제도나 단체의 권위를 막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환경으로 이 토양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아, 토양이 바뀌었다. 네, 보고서에 등장하는 한 신학자의 지적처럼 교회라는 조직에 대한 어떤 사회적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한 상태에서 소음이 크고 일방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내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메시지를 수신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방어벽이 완전히 높아져 버린 거군요. 네네, 방어벽이 처진 거죠. 아, 그렇다면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외치는 메가폰이 안 통하니까 이제 좀 세련되게 유튜브 광고를 돌리자, 아니면 트렌디한 인스타그램 캠페인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보통 매체를 바꾸려고 하죠. 즉, 소통 실패의 원인을 단순히 어떤 전달 매체나 방법론이 낡아서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보고서의 데이터를 보면 전혀 다른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메시지 전달을 포기하고 침묵해버리는 진짜 이유 말이죠. 그렇습니다. 방법론의 부재가 원인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예장통합총회와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한국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성도들이 대체 왜 전도를 하지 않는지 설문조사를 진행했거든요. 네, 결과가 어땠나요? 1위는 37.1%를 차지한 전도를 해야겠다는 인식 자체가 부족해서였습니다. 아, 인식 부족. 네, 그리고 더욱 눈여겨볼 대목은 21.6%를 차지한 2위 응답인데요. 바로 전도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였죠. 잠깐만요. 용기가 없다니요? 심지어 미국의 바나그룹 연구를 보면 훨씬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잖아요. 밀레니얼 세대 기독교인 중 상당수가 다른 종교나 가치관을 가진 사람한테 자신의 믿음을 전하는 것 자체를 단순히 부담스러워하는 걸 넘어서 아예 이게 잘못된 일이다 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네, wrong. 그러니까 틀린 일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되게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데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진리나 어떤 가치에 대해서 진정으로 100%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대체 왜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는 걸까요? 지식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네, 약간 논리적인 지식이 부족하거나 신념이 얕아서 그런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겉보기엔 그 신념이나 지식의 부족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데이터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원인이 나타납니다. 로잔 문서, 특히 그 현대사회의 상대주의를 분석한 파트를 보면 해답이 아주 명확해지죠. 아, 상대주의요? 네, 상대주의라는 건 아주 쉽게 말해서 너의 진리도 맞고 나의 진리도 존중받아야 한다 라는 시대적 합의거든요. 절대적인 하나의 정답은 없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문화적 토양 속에서는 누군가한테 내 신념을 권유하거나 이것이 유일한 정답입니다 라고 말하는 행위 자체가 그 자체가 네, 상대방의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을 틀렸다고 규정짓는 일종의 폭력이나 판단으로 비춰지기 십상이라는 거죠. 와, 그렇겠네요. 현대인들이 주저하는 이유는 자신이 뭘 믿는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타인의 경계를 막 침범하는 무례하고 꽉 막힌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가 두려워하는 그런 사회적 공포 때문인 거예요. 아, 이게 단순히 내 제안이 거절당할까봐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오만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몸을 사리는 거였군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이 무거운 심리적 부담을 아무런 지원도 없이 개인 혼자서 다 짊어져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스트레스죠. 마치 아무 훈련도 안 받은 신입사원한테 오늘부터 너 혼자 나가서 우리 회사 제품 길거리에서 막 팔아와 라고 등 떠미는 이른바 독고다이식 영업이란 다를 바가 없잖아요. 하하하, 완벽한 비유입니다. 보고서에서는 그 개인의 두려움을 어떻게 조직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
부천에 위치한 원종동 교회 새생명 전도훈련 사례를 아주 비중 있게 다룹니다. 네, 거기서는 어떻게 했나요? 이들은 구성원들을 막 무작정 길거리로 내몰지 않았어요. 두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 안전한 공간에서 수많은 역할극, 그러니까 롤플레이를 진행했고요. 또 경험이 풍부한 숙련자랑 짝을 지어서 현장에 나가는 동행전도 같은 아, 같이 나가는 거군요. 네, 철저히 단계적이고 안전한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쳤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은 환경을 다 만들어주니까 그제야 평범한 사람들도 타인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근육과 용기를 기르게 된 거죠. 실패를 안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일종의 소통 훈련소 느낌이네요. 여러분, 팀원들한테 어떤 새로운 조직 문화를 전파하거나 까다로운 클라이언트를 설득해야 할 때 우리한테도 바로 이런 안전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정말 필수적이죠.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 보겠습니다. 개인의 용기를 극복하는 걸 넘어서 조직 자체가 이 세상과 관계 맺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뀐 사례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맞습니다. 과거가 그 단기적인 이벤트나 실적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철저하게 지역사회와의 연대, 그리고 공공의 이익으로 나아간 경우들이죠. 네, 저는 여기서 특히 송기배 목사님의 파워 관계전도 사례를 보면서 진짜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 사례는 사회가 겪고 있는 어떤 거대한 아픔을 조직이 어떻게 품어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훌륭한 모델입니다. 시기를 주목해야 하는데요. 네, IMF 때였죠. 네, IMF 구제금융 직후에 한국 사회는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었잖아요. 그 여파로 수많은 가정들이 직장을 잃고 가정 해체랑 이혼율 급증이라는 심각한 사회적 외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송 목사님은 바로 이 시대의 상처를 파고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한테 냅다 우리 교회로 오세요 라고 외친 게 아니었던 거잖아요. 절대 아니죠. 파주 지역에 21세기 가정사랑학교라는 것을 세우고요. 부모 교육이나 행복한 부부 만들기 세미나 같은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종교 프로그램이 아니라 가정 세미나요? 네, 지역 주민들이 당장 막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하고 있는 그 가정 문제의 해결책을 조건 없이 제공한 겁니다. 선교학에서는 이것을 사전전도라고 부르거든요. 사전전도요? 네, 본격적인 메시지를 딱 던지기 전에 먼저 사람들의 다친 마음의 문에 신뢰라는 윤활유를 칠하는 아주 필수적인 선행 작업이죠. 다친 마음에 윤활유를 바른다. 와, 표현이 기가 막히네요. 비슷한 맥락에서 또 다른 되게 흥미로운 사례가 그 지역 맘카페랑 연대한 교회였어요. 그 사례도 아주 좋죠. 네, 보통 교회라는 건물을 단순히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폐쇄적인 공간으로 두잖아요. 근데 여긴 달랐습니다. 어떻게 했죠?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의 방과 후 공부방을 열어주거나 아니면 질 높은 부모 교육, 같이 지역사회에 진짜 절실하게 필요한 공공재를 무상으로 막 제공을 한 거예요. 공공재를 무상으로요? 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깐깐하다는 지역 맘카페에서 야, 저 단체는 진짜 우리 지역을 위하더라. 이런 자발적인 입소문이 쫙 퍼지기 시작했고요. 그게 막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모여드는 그런 자연스러운 신뢰 구축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런 방식이 현대인들한테 그토록 강력하게 작용을 했을까요? 바나그룹의 핵심 조사 결과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는데요. 네. 연구진이 종교가 없는 무종교인들한테 물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기독교인과 신앙이나 깊은 가치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다면 상대방에게 가장 바라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라고요. 저는 사실 이 답변이 엄청 화려한 언변이나 논리적인 증명 이런 걸 줄 알았거든요. 근데 1위가 뭐였는지 아세요? 뭐였죠? 바로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들어준다. 네. 맞습니다. 일방적으로 나를 막 가르치거나 설득하려고 들지 않고 내가 가진 의심이나 질문에 대해서 방어적이지 않은 그런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주며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는 배려. 네, 강요하지 않는 거요.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막 재단하지 않고 온전히 수용해주는 경청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앞서 말한 그 가정사랑학교나 맘카페 연대 사례 역시 지역사회의 아픔과 필요를 판단 없이 귀 기울여 듣고 그들의 삶을 섬겼기 때문에 돌파구를 찾을 수 있었던 거죠. 판단하지 않고 듣는다. 와, 이건 조직 내에서 리더가 팀원이랑 면담을 할 때나 아니면 우리가 집에서 가족들이랑 대화를 나눌 때도 완벽하게 적용되는 진리네요. 완전 공감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오늘 탐구의 되게 핵심적인 통찰에 도달하게 됩니다. 흔히 사람들은 타인을 설득하는 과정을 하나의 점으로 생각하거든요. 점이요. 네,
길 가다가 전단지 한 장 딱 주고 땡. 아니면 뭐 1시간짜리 피칭 한번 화려하게 하고 땡. 하지만 성공적인 데이터들이 증명하는 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얻는 건 점이 아니라 아주 길게 이어지는 선, 즉 여정이라는 거죠. 야, 관계의 본질을 딱 꿰뚫어 보는 통찰이네요. 사람의 가치관은 결코 단번에 충격으로 바뀌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나옵니다. 마치 우리가 연애를 할 때랑 비슷해요. 처음 본 사람한테 막 청혼하지 않고 데이트하면서 점진적으로 탑색하잖아요. 전라남도 광양에 있는 광영중앙교회의 사례를 보면 이 선이 얼마나 치밀하고 따뜻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가갔나요? 처음부터 막 핵심 메시지를 들이밀지 않습니다. 대상자가 생활 속에서 겪는 작은 어려움들을 세심히 돌봐주는 이른바 터치 전도로 다가가요. 안부도 묻고 일상의 피로도 채워주고요. 아, 다친 마음을 터치하는군요. 네, 그렇게 경계심이 허물어지고 신뢰가 차곡차곡 쌓이면 그제야 알파코스라는 프로그램으로 초청을 합니다. 아, 알파코스. 그 알파코스야말로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주입하지 않고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만드는 탁월한 프로세스죠. 맞아요. 이들은 에픽이라는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경험, 참여, 이미지, 연계의 약자입니다. 딱딱한 강의실에 딱 앉혀놓고 교리를 달달 주입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따뜻한 밥을 같이 먹고 서로의 일상을 솔직하게 막 나누고 또 어떤 엉뚱한 질문을 던져도 안전하게 탐색할 수 있는 그 과정을 함께 겪는 거죠. 저는 이 에픽 방식 중에서 특히 이미지라는 단어가 확 와닿았거든요. 어떤 면에서요? 이미지가 대체 무슨 뜻일까 생각해 봤는데 무슨 시각자료나 PPT를 화려하게 보여준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뭐죠? 현대인들은 어떤 텍스트로 박제된 교리나 규칙보다 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일상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 또 그들의 공동체가 어떤 따뜻한 모습을 띠고 있는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아, 삶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네요. 네. 내 삶으로 보여주는 이미지가 곧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는 거죠. 훌륭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로잔운동의 설문조사는 이 길고 긴 신뢰의 선이 결코 도중에 끊어져서는 안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오, 도중에 끊어지면 안 된다. 네, 전 세계 1,500명의 리더들을 대상으로 오늘날 이 사역에서 가장 치명적인 공백, 즉 가장 큰 구멍이 무엇이냐고 물었거든요. 네네. 그때 압도적인 답변이 바로 제자 훈련의 부족이었습니다. 제자 훈련이요? 이게 비즈니스로 치면 물건 하나 팔았다고 끝이 아니라 고객이 우리 제품에 완벽하게 적응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그 커스터머 석세스 마인드랑 완전 똑같네요. 아, 커스터머 석세스. 딱 맞습니다. 그 가치가 상대방의 삶에 완전히 뿌리내리도록 돕는 후속 조치가 없으면 그냥 다 모래성처럼 무너진다는 거군요. 그렇죠. 끝까지 책임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 누군가를 설득하고 가치를 전달하는 건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기나긴 마라톤이네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신뢰의 여정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보면 필연적으로 탁 부딪히는 거대한 장벽이 하나 떠오릅니다. 어떤 장벽이죠? 바로 세대와 문화의 차이예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일상을 막 공유하는 방식이 통하는 세대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세대도 분명 존재하잖아요. 아, 세대 차이. 정확히 그 지점을 바나그룹의 Z세대 연구가 파고듭니다. 연구진은 시대가 바뀌면서 수용자들이 선호하는 소통의 언어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확인했어요. 언어가 달라졌다고요? 네. 젊은 세대들은 어떤 권위자가 위에서 아래로 막 내려꽂는 식의 공격적이고 체계적인 교리 설명에는 엄청난 거부감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반대로 누군가가 내가 이 가치를 만나서 내 삶의 상처가 이렇게 치유되었고 나는 이렇게 변했다라고 고백하는 개인적인 경험, 즉 간증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이고 마음을 엽니다. 아, 스토리텔링이네요. 근데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상대주의 문화랑 연결이 되는 건가요? 빙고, 바로 그겁니다. 상대주의 사회에서는 누군가 이것이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면 끝없는 논쟁과 반발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건 네 생각이지 라고 반박할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각자의 진리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건 내가 실제로 겪은 내 삶의 변화입니다 라는 철저히 개인적이고 진정성 있는 스토리 앞에서는요, 누구도 네 경험은 틀렸어 라고 논쟁을 걸 수가 없습니다. 아, 개인의 이야기는 반박 불가능한 고유의 영역이니까. 네, 즉 메신저가 살아낸 투명한 삶의 이야기가 그 어떤 치밀한 논리보다도 강력한 설득력을 갖는 시대가 온 것이죠. 와, 이거 진짜 엄청난 인사이트네요. 논리로 막 이기려고 들지 말고 나의 변화된 삶의 이야기로 증명하라. 맞습니다.
그 로잔 운동이 분석한 구술 문화권 사람들에 대한 연구도 맥락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네네. 서양식의 딱딱한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개요식 논증을 들이밀면 전혀 안 통하지만 대신 옛날 이야기나 뭐 은유적인 속담, 감정을 건드리는 드라마 같은 형태를 취하면 메시지가 훨씬 더 깊고 빠르게 꽂힌다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문화적 민감성이죠. 근데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근본적인 딜레마가 하나 생기거든요. 시대의 입맛에 맞춰야 하고 Z세대에겐 뭐 개인의 스토리로 구술 문화권엔 드라마로 막 이렇게 다가가야 한다면 우리가 애초에 전달하려고 했던 그 본질적인 메시지나 가치 자체를 대중의 비위에 맞게 슬쩍 타협하거나 약간 물에 탄 듯 바꿔야 한다는 뜻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로잔 운동의 윌로우 뱅크 보고서는 이 딜레마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든요. 오, 뭐라고 하나요? 복음의 내용은 선명하게 유지하되 그것을 전달하는 언어와 형식은 청중의 문화에 맞게 재진술되어야 한다고요. 제 진술이요. 그러니까 알맹이인 내용물은 절대 변질시키지 않되 그걸 감싸고 있는 포장지를 상대방이 가장 뜯기 쉽고 친숙한 걸로 바꾸라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번역기를 제대로 돌리라는 의미죠. 그리고 이러한 진정성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케이프타운 서약은 한 가지를 더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뭔데요? 바로 과장된 성과주의에 타파합니다. 올해 우리 조직이 뭐 몇 명을 전도했습니다. 혹은 이번 달에 몇 명을 설득했습니다. 라면서 실적을 부풀리는 왜곡된 보고 문화를 당장 멈추라는 거예요. 하긴 무리하게 숫자를 막 채우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메시지의 본질은 훼손될 수밖에 없고 또 강압적인 방식이 툭 튀어나오게 마련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의 소통은 결코 한 명의 막 영웅적인 메신저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팀워크가 필요하군요. 네, 메시지를 기획하는 팀, 대상자의 필요를 돌보는 팀, 또 중간에 이탈하지 않도록 양육하는 팀 등 공동체 전체의 유기적인 팀워크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이 성공했고 무엇이 실패했는지 과장 없이 투명하게 피드백을 나누는 정직한 조직 문화가 뒷받침되지 어떤 진실한 가치도 세상에 가닿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덧 오늘 우리가 파헤친 이 방대한 자료들을 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네요. 오늘 우리는 특정 단체의 뼈아픈 반성이랑 성공적인 혁신 사례들을 현미경처럼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복잡하고 다원화된 이 현대사회에서 타인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고 진정한 가치를 전달하는 어떤 비밀번호가 무엇인지 찾아냈죠. 그건 단상에 높이 서서 일방적인 정답의 팻말을 막 흔드는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또 나의 실적을 위해서 타인을 도구로 삼는 건 더더욱 아니었고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의 방어막을 스르륵 느리게 하는 그 판단 없는 경청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조직의 이기심을 버리고 지역사회와 타인의 아픔을 어루만주는 공공재로서의 섬김으로 나아가야 하고요. 네네. 상대를 몰아붙이는 대신에 밥을 함께 먹으면서 일상을 나누는 그 긴 신뢰의 여정을 기꺼이 함께 걸어야 하죠. 무엇보다 그 모든 과정의 바탕에는 내가 전하려는 가치가 내 삶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꾸어 놓았는지 투명하게 보여주는 나만의 진정성 있는 스토리가 쫙 깔려 있어야 합니다. 완벽한 요약입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마치면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약간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오, 좋죠. 지금 여러분이 속한 직장, 여러분이 열정을 쏟는 커뮤니티, 혹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념이나 핵심 가치를 누군가에게 전하려고 할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떤 거절과 무관심에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서 여전히 저 멀리 안전한 거리에서 상대의 귓가에 대고 막 메가폰을 쥐고 소리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메가폰을 과감히 내려놓고 상대를 따뜻한 나의 식탁으로 먼저 초대해서 아무런 판단 없이 그들의 진짜 불안과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치열한 통찰들이 여러분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소통의 순간들에 작지만 깊은 파장을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깊이 있는 탐구금, 오늘의 심층탐구였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따뜻한 대화와 판단 없는 경청이 가득하기를 응원하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새로운 자료의 더미를 안고 찾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